투자하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모닝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많이 올랐고 특히 S&P 500, 5,800을 눈앞에 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S&P 500은 금년 들어서 44번째 사상 최고치 경신입니다. 다우와 나스닥 지수도 상승 마감했고요. 거의 모든 업종이 다 오르다시피 했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가 휴장하는 날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소 영향이 이렇게 엇갈렸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쉬는 이틀 연속 올랐기 때문에 오늘 증시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도 다소 소강상태 접어들면서 유가도 조금 내려주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내 포모 현상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 가운데 국내 증시는 이제 양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만 순매수를 나타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가 나란히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코스피 자체는 큰 영향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네. 이제 한글날 휴장을 했고 오늘 국내 증시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이틀 연속 빠졌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소화할지도 궁금하네요. 생활 속 여러 사례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을 아는 콕콕 절세 전략에서는 갑작스럽게 내가 가진 땅을 국가가 수용해야 하는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국내 증시가 쉬어가는 사이 뉴욕 증시 이틀 연속 상승세 보였습니다. 중동 정세 문제로 급락했던 기술주들이 반등하면서 올라준 건데요. 자세한 시장 흐름 짚어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03%, S&P 500이 0.71% 올라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60%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해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가는 엇갈렸는데요. 살펴보시면 애플이 1.67%, 3위의 마이크로소프트가 0.66% 오른 반면에 5일 연속 상승세 타던 엔비디아 0.18% 하락했습니다. 4위의 알파벳도 2%나 가까이 빠졌는데 아무래도 법무부가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글의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5위의 아마존은 1.34% 올라줬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 같은 경우 0.40% 하락했고요. 테슬라도 로보택시 일정 앞두고 1.41% 하락합니다. 그간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 중동 리스크로 치솟은 유가였죠. 그나마 유가가 이틀째 하락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WTI 배럴당 73달러 선에 브렌트는 배럴당 76달러 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FMC 의사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B컷 결정과 관련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 편에 서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 상승세는 유지가 됐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대부분 참석자들은 50bp 인하를 선호했고 투표한 12명의 위원 중에 유일하게 25bp 인하를 결정한 인사는 미셸 보만 이사였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회의 중에 25bp 인하를 선호하고 지지하긴 했지만 이 파월 의장의 설득을 통해서 B컷 결정을 이끌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다른 연준 인사들의 정책 속도 관련 발언들도 좀 살펴보면 비록 9월에 B컷을 단행하긴 했지만 이른바 매파로 분류되는 이들의 의견도 적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큰 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게다가 B컷 결정 이후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예상 밖의 호조세 보이면서 다가오는 11월이나 12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에도 B컷이 기대된다던 의견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9월 FOMC 회의 내용 자체와는 크게 다름이 없어서 의사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한편 대만의 TSMC의 3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TSMC 올해 3분기 매출 7,597억 대만 달러로 시장 전망 평균치보다 100억 대만 달러 이상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9% 정도 증가했고 2분기와 비교해서도 늘었습니다. 그간 AI 관련해서 수익화 논란이 있었는데 이 TSMC 매출 증가로 이런 우려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비록 엔비디아는 매물 소화하면서 간밤에 하락 전환이 됐지만 반도체 부품 업체들과 AI 서버 업체들 강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올랐고요. 이번 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국채금리와 달러화 강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 제한한 점도 특징적입니다. 보시면 2년물은 4.02%대, 10년물은 4.07%대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부양책 효과로 잘 나가던 중국 증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까지 내놨지만 시장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는데요. 구체적인 부양책이 없다면서 시장은 투매로 대응했고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도 일제히 끌어내렸습니다. 중국에 대한 불안 심리도 달러 강세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런 달러 강세가 금리 상승을 이끌었고 일부 개별 종목에 영향 주면서 시장 강세 흐름 일부 제한됐습니다. 유가가 진정되니까 중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와중에 시장은 9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주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 심리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2022년 9월 관찰 대상국 지위에 오른 지 4번째 도전 만에 이룬 성과인데요. 실제 지수에 반영되는 시점은 내년 11월부터인데 가장 기대되는 건 외국인 자금 유입입니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펀드 자금만 2조 5천억 달러 안팎에 이르는데요. 한국은 이 지수에 속한 26개 국가 가운데 9번째로 큰 2.2%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산술적으로 국내 국채 시장에 최소 560억 달러, 우리 돈 75조 원이 넘는 자금이 단계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최대 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시중금리와 환율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 러셀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15년째 선진시장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다만 내년 3월까지로 이어질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선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선두 TSMC가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은 우리 돈 31조 7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시장 전망 평균치를 훌쩍 넘겼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39% 급증했습니다. TSMC는 현재 엔비디아의 AI칩과 애플의 AP칩 파운드리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압도적인 파운드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매출과 영업이익을 포함한 전체 세부 실적을 발표할 계획인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더 키우는 모습이고요.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최근 이미 1, 2공장을 짓고 있는 가오슝 난쯔과학단지의 제3공장 건설을 이달부터 시작하기로 했고 4공장과 5공장 확충 계획도 함께 전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 애리조나에서도 제2, 3공장 건설을 추진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최근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내고 이례적인 사과 메시지를 낸 삼성전자와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법인에 사용한 얼티엄 브랜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북미를 시작으로 전기차 아키텍처와 배터리 등 부품에 얼티엄 명칭을 더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방침은 회사가 배터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저렴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더 많이 채택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면서 보급형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LFP 배터리 채택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제너럴 모터스는 중국 업체와 직접 손잡고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중국 CATL의 기술을 사용한 일본 TDK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는 등 생존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각국의 관세 폭탄에도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활발히 돌아갔습니다. 9월에만 8만 8천 대가 넘는 차량을 출하해 3분기 총 판매량은 23만 9천 대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같은 기간 전체 글로벌 차량 인도량은 46만 2천여 대로 시장 기대치에는 소폭 미치지 못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상하이 공장에서 100만 대 수출 달성을 기념하기도 했는데요. 현지 시장에서도 중국 정부가 보조금 혜택을 연장해주면서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현지 시간 10일 공개될 로보택시 성공 여부에 달렸는데요. 코앞으로 다가온 공개 행사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 예상치는 2년 만에 최고치에 가까워지는 등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화요일
화요일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돌아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기록하자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에 영업이익 9조 1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하는 데 그치면서 증권가 평균 영업이익 전망치 10조 7천억 원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또 이는 지난 2분기와 비교해서도 13%가량 줄어든 수치인데요. 이렇게 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줄어든 건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 만입니다. 이번 실적 부진은 스마트폰과 PC 부분의 수요 회복이 더딘 데 이어서 반도체 부분이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전분기에 6조 4천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5조 원대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달 말에 실적을 발표하는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약 6조 7,600억 원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을 큰 폭으로 앞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가 삼성에서 SK하이닉스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안감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가 3.73%, 엑시콘이 3.25% 떨어졌고요. 한미반도체도 3.07% 내렸습니다. 이어서 가온칩스는 1.92%, 삼성전자는 1.15% 떨어지면서 간신히 6만 원 선을 지켜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2028년부터 10년간 북미 및 기타 지역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정확한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급 물량 등을 감안했을 때 수조 원대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 물량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주목받는 46 시리즈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존 주력이었던 NC의 원계 파우치형에서 원통형과 LFP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LG 에너지솔루션이 기존에 알려진 테슬라 외에 유럽 전통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대규모 공급 계약을 따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부품 공급 계약 이력이 있는 세아 메카닉스가 12.54%, 에이프로가 5.24% 올랐고요. 소식이 나온 LG 에너지솔루션은 3.93% 뛰었습니다. 이어서 KN솔은 3.15%, DENT가 2.45% 상승했습니다. 펩트론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계약은 펩트론의 플랫폼 기술, 즉 펩타이드 기반 약물의 효과가 체내에서 수개월까지 지속되는 활성화 기술을 일라이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들을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의미합니다. 보통 비만 치료제는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는 식으로 약을 투여하지만 장기 지속형 기술을 이용하면 1개월 혹은 2개월 등 설정한 기간에 맞춰 약물이 방출되기 때문에 이번 연구가 성공할 경우 파급력이 매우 클 전망입니다. 또 한편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가 오는 15일부터 국내에서 출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관련주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달 15일부터 병의원과 약국 주문 접수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대화제약이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펩트론은 25.39% 폭등했습니다. 이어서 올릭스는 20.27%, 애니젠이 6.13%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랫동안 깊은 늪에 빠졌던 게임주가 모처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등은 게임사들의 플랫폼 다변화 전략이 효과를 낸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최근 게임사들은 기존 주력이던 모바일 시장 게임 중심에서 벗어나 PC나 콘솔 등으로 플랫폼을 확장해 해외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는 지난 4월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 타이틀로 출시된 뒤 미국과 영국과 일본 등 8개국에서 판매량 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게임주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11월 지스타 게임쇼와 12월 더게임 어워드 등을 거치면서 신작 출시 일정이 구체화할 수 있는 만큼 게임 종목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주가 반등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액토즈 소프트가 5.17%, 웹젠이 4.18% 뛰었고요. 그 밖에 T3와 스타코링크, M게임이 3%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전 거래일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떨어졌습니다. 지난 화요일장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일단 중국 증시 일주일 만에 재개장했는데 세론이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 분위기를 다운시켰고요. 다음으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반도체 쪽 도심을 끌어내렸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수장이 초유의 반성문까지 내놓았지만 개미주주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시장 주조주인 반도체주가 흔들리는 상황에선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전략 세워보시죠. 화요일 양지수 모두 약세였습니다만 삼성전자 어닝 쇼크라는 충격 대비해서는 지수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0.61% 하락해서 2,594.36포인트였고 코스닥은 0.35% 약세로 778.24포인트였습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에서 하락분을 어느 정도 상쇄해주면서 지수의 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비우호적입니다. 전 거래일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7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기 전자업종을 집중적으로 매도했고요. 기관도 3,49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6,900억 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918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도 91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000억 원이 넘는 사자세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시죠.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10위권 내에서는 반도체가 약했고 2차 전지 대표주만 강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모두 약세였는데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건지 어닝 쇼크에 따른 주가 응징이 엄청 세진 않았습니다. 1.15% 하락해서 6만 300원, 6만 전자의 턱걸이를 했고요. SK 하이닉스가 3.73% 하락하면서 종가 17만 8천 원이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 낙폭이 삼성전자보다 더 컸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3.93% 뛰었습니다. 3분기 호실적에 벤츠 계열사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소폭 오르면서 황제주 자리를 지켰고요. 그 밖에 KB금융이 2.41% 상승했는데 밸류업지수 추가 편입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주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종가 89,400원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일부 헬스케어와 2차 전지 대표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알테오젠이 2.64% 올라서 36만 9천 원, 장중에는 37만 원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발 호재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엔캠까지 2차 전지 관련주가 모두 소폭 올랐습니다. 한편 리가캠바이오도 항체약물 접합제 ADC 파이프라인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4.45% 강세 기록했습니다. 한편 HLB가 3.53% 약세였고 클래시스와 휴젤이 2%대 내림세, 삼천당 제약은 6% 가까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은 3원 올라 1,349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가 뛰면서 장중에 환율이 1,340원대 레인지를 지속했는데요. 이후에 환율은 1,340원 선을 하회하는가 싶더니 달러 강세에 연동되면서 다시 올랐습니다.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지난 9월 B컷을 단행했지만 FOMC 위원들이 금리 인하 폭에 모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달러 가치가 오른 영향인데요. 오늘 새벽 역외환율은 1,344원 80전 수준입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확정되면서 환율 하락 압력도 있을 텐데 일단 오늘 외환시장 1,340원대에서 방향을 점차 찾아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예상을 하회한 3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 반도체 투심이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눈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는 주가를 끌어올릴 모멘텀이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10월부터 호실적과 M&A를 통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미래에셋투자증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유한양행, SK바이오팜 등의 3분기 호실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분기에는 역사적으로 10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 바이오텍 딜의 성수기였다며 올해 4분기에도 다수의 M&A를 통해서 미국 중소형 바이오텍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동되면서 국내 코스닥 제약지수의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핫픽으로는 자가 면역 질환 신약인 진펜트라의 첫 번째 분기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셀트리온과 노바티스양 기술 수출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지만 멀티플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근당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서 미용기기 쪽에서는 이루다와 합병을 통해서 성장성이 커진 클래시스도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는데요. 반도체만 보면서 버티긴 어려워진 시장, 실적과 M&A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줄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쪽도 눈여겨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 장에서 영향을 줄 이슈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의견 대립이 확인됐음에도 미증시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고요. 대신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변동성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미국의 9월 CPI가 발표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일정 부분 대기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거래 시간외 거래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호실적과 벤츠 계열사와 전기차 배터리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도 강한 흐름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증시는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시장 미국 반도체 훈풍을 이어받지 못하며 반도체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은 다를지 체크하시고요. 또 2차 전지와 헬스케어의 상승세가 이어질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우리는 한글날로 쉬었는데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달려가네요. S&P 500, 5,800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는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의사록 언급하셨으니까 통상적으로 그래도 FOMC 이후 네. 그 6주간의 간격 중에 중간쯤 한 3주 후에 발표되는 의사록이 살짝 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엔 좀 덤덤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딱 발표 시점에 시장에 큰 반응 없었던 것 같고 놀라운 거는 S&P 500이나 나스닥은 이렇게 좀 뭐 종목별로 등락이 갈리는데 다우존스가 30개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28개가 다 오르고 빠진 종목이 그나마 시총 조금 더 큰 세일즈포스 한 1.25% 그리고 네. 보잉이 3.4% 그러니 30개 중에 거의 다 올랐다는 거는 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미국 장 같은 경우는 막 가는 거고
말 그대로 골디락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예. 같은데 중국은 또 뭐 그저께 우리 그 뭡니까 국가경제발전위원회였나 기관 이름이 하도 길어서 거기서 재정정책 발표하는 게 한 2천억 위안 정도 얘기하니까 네. 무슨 뭐 2조 위안부터 10조 위안까지 언급되다가 실망이 컸는데 어제는 특히 또 중국, 홍콩 할 것 없이 또 역보이자를 만들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우리 시장은 뭐 삼성도 아니 정민희께서는 삼성전자 실적 쇼크라고 보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시장 추정치가 10조 원 수준이었고 영업이익이 근데 실제 9조 1천억 원. 그러니까 추정치를 하회하는 정도지 그죠. 또 일회성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쇼크라고 보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표현 그렇게 가십시다. 59,900원 찍었다고 6만 전자 붕괴하지 저 말고 붕괴라는 표현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짝 하회했고 네, 잠깐 실적도 이탈. 쇼크라기보다는 네. 시장 기대에 다소 못 추정치 하회 미쳤고 정도. 예. 그런데 삼성의 경영진에서 사과문을 발표한 건 또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있었다라는 거겠죠. 예, 오늘은 뭐 10월 10일이다 보니까 무슨 저희도 한번 찾아봤죠. 쌍십절. 네. 대만 타이완 예, 건국 기념일. 뭐 신의 혁명하고도 엮이면서 대만 건국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또 쌍십절은 또 그거죠.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일을 갖다가 쌍십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날이 많고 오늘은 또 그동안 안 보이시던 네. 모셔야죠. FI 리서치 한용희 네. 수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뵙나요? 네, 4주 4주 만에. 네, 하필이면 쌍십절.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 대만 건국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소장님은 또 의미를 부여주셨어요.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하는 날 10월 10일. 네, 뭐 오늘 이제 내일 발표, 한국 시간으로 이제 내일 발표가 되는 그렇죠. 거고, 예. 오늘 이제 7시, 현지 시간으로 7시에 발표가 되는 건데, 뭐 저녁 7시겠죠? 네, 저녁 어, 7시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 지금 뭐 다들 기대를 하고 있어서 사실 뭐 지금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4주 동안은 방송에 안 왔는데 그 중간에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살짝 조정받는 부분이 한 있습니다. 26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네,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로보택시 기대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조금은 조정을 받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로보택시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굉장히 많은 설이 있는데 3가지 버전 공개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차량 말씀. 예, 뭐 벤 스타일이 있고. 뭐. 그거는 사실 저는 한 가지 공개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네. 있어요. 3가지까지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좀 살펴봤는데 그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시청을 같이 하자라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로보택시 공개는 결국에는 이 호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하냐 아니면은 자율주행이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새로운 그 차량 출시에 대한 거를 같이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모델 2에 대한 좀 가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량 같은 경우는 3가지 정도는 아니고 저는 한 가지 모델 2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ASS, 그러니까 스마트 서먼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ASS.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내가 코스트코 미국에 가면은 이제 FSD는 다 잘 되고 있고 ASS 돼요. 기능이 활성화됐는데 이건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없는데 내가 코스트코에서 장을 보고 나오게 되면 비가 오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 위에 지붕이 있으면 비를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차량은 저기 뭐 300m, 뭐 100m 이렇게 멀리 있습니다. 내가 차를 여기 이 위치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은 테슬라 차량이 알아서 주차돼 있는 곳에서 내 위치까지 쭉 자동적으로 옵니다. 옛날에 영화에서 보면은 이거는 실제로 제가 영상들을 다 봤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실제로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SS 기능을 봤을 때 저게 좀 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국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00m, 500m 정도를 내가 있는 위치로 불러간다라는 거는 저는 로보택시의 기대감은 뭐 일단 발표해봐야 알겠지만 주가는 또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은 좀 경쟁사랑 다 비교를 했을 때는 저는 뭐 가장 선두에 있다 여전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진짜 우리 한영희 수석이 나온 날은 맞긴 맞구나. 통상 우리 첫 질문이 우리 지난 이틀 동안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로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 왜냐하면은 소장님이 쌍십절 소개부터 하면서 로보택시 데이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어떻게 우리 한수석 저기 저하고 커피를 내든지 딱밥 맞기를 하든지 내기하면 아시죠? 오늘 로보택시 나는 발표 없다. 또 11월 11일 정도로 또 미룬다 저는. 11월 10일이요? 뭐 10월 10일로 했다가 이제 또 안 되니까 11월 11일 저는 발표합니다. 발표한다. 이미 그 스튜디오 하나 빌렸습니다. 그래요? 네, 스튜디오 빌렸습니다. 그럼 과거 데이트하고 다른데 한 번도 제 날짜에 뭘 한 적이 없는데 아,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는 이미 초청장 다 발송됐습니다. 와. 발표됐어요? 네, 네. 발송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발표는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 커피 잘 먹겠습니다. 아니 근데 뉴욕장 이렇게 잘 가도 되는 겁니까? 뭐 걱정 없이 잘 가네요, 진짜. S&P 500 지금 5,800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어제 의사록 공개가 있었잖아요. 네. 의사록 공개에서 사실 시장은 무덤덤했던 것 같아요. 그 의사록 공개하고 나서 그 일부 위원들이 이제 0.25% B컷은 아니고 좀 0.25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장에서도 좀 예측하고 있었던 부분. 우리도 알고 있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뭐 시장을 끌어내린다고? 그러니까 50pp 한 번 했으면은 네. 적당하다. 이미 11월 달에 페드워치 보시면은 25pp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50pp는 너무 무리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죠. 있었는데 예. 일부 위원들 의사록 공개하고 나서 일부가 이제 0.25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뭐 일단 9월 달 0.5 했잖아. 뭐 11월 달에 0.25 해도 뭐 그렇게 큰 실망은 아니다라는 기대감이 좀 깔려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70% 정도거든요. 25bp 인하 가능성이. 그래서 뭐 나머지가 이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뭐 투표권이 있는 위원들이 이제 12명인데 여기서 보먼 이사가 B컵 반대표를 좀 예. 던졌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오늘 또 밤에 발표하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네, CPI. 네, 이거에 따라서 또 50bp가 되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기서 지금 4.75에서 5% 사이, 즉 11월 달에 지금 금리에서 동결을 하겠다가 거의 30% 가까운 네. 확률로 반영되고 있어요. 이것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 공개된 FOMC 의사록을 보면은 뭐 저렇게 연준 인사들이 지난번 FOMC 때도 그렇고 이번 살짝고 3주 사이에 시장 상황에 따라 약간 이렇게 뭔가 연준이 살짝 이렇게 뭐랄까요 강조점 내지는 방점을 찍을 그게 달라지면서 의사록을 통해서도 시장과 소통하는데 딱히 우리 경로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은 저렇게 30% 가까운 동결할지도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연준에 대한 그건데 모독인데 당신들 안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예전에는 예. 불과 몇 년 전에는 정말 많이 그 말 한마디에 시장이 뭐 3% 움직였다가 많이 움직였죠. 네, 그때 재작년인가 네. 그럴 거예요. 그때 새벽 4시 반에 지켜봐야 할 정도로 그 기자회견을 그랬죠. 맞아요. 예. 자고 일어나면은 갑자기 제롬 파월 말 한마디 때문에 3%가 오르고 예. 나스닥이 그다음에 반대로 또 뭐 기대감 없다라고 그냥 유지할 거다라고 하는 순간 마이너스 2.75 뭐 이렇게 돼 그런 맞아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랬죠. 이게 면역이 좀 생겼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번복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일부는 뭐 믿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일부는 아니다. 이거 지금 지표로 봤을 때는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일부에도 나오는 거고 전 모독까지는 아니고 그동안에 좀 데이터가 여기에 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 나올 때가 이게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네네. 오늘 밤에 CPI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CPI. 네. 그래서 오히려 신뢰도가 연준의 뷰보다는 지표에 좀 더 무게가 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저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걸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로 한 3.2% 정도 네.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헤드라인 CPI가 한 2.1% 정도인가요?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나온 이제 고용 보고서 보면은 고용 상황이 생각보다 둔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았잖아요. 그쵸. 이러면 사실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CPI가 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이 좀 출렁일 수도 있겠네요. 높게 나오면 당연히 지금 상태에서는 예. 안 좋죠.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는 CPI가 오히려 높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또 어떻게 보면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게 뭐냐면 어떨 때는 bad is good이고 네. 어떨 때는 good is good인데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물가 지표가 그렇게 예상치에서 벗어나진 않았거든요. 네. 벗어나봤자 0.1%? 조금 올라간 수준? 아니면은 보합 수준? 그러니까 네. 예상치와 딱 맞게 떨어진 수준? 이렇게 됐는데 저는 CPI도 중요하기는 한데 최근에 고용 지표가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일자리에서 좀 뭐 고용 보고서가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데도 시장이 좀 반응을 했어요. 좋게 반응을 했어요. 매수세로.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그냥 양적인 거냐 아니면 질까지 좀 올라갔느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저는 고용 보고서에서는 질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를 좀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8월 달 이후에 그저께인가 지난주인가 장단기 금리 차가 또 역전이 한 번 됐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이 시그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해결해 주려면은 좋아요. 지표 보세요. 다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저는 뭐 오늘 발표되는 이제 CPI도 있지만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졸트라든지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좀 질을 확인할 수는 있거든요. 네. 이게 해고가 많은 건지 이직이 많은 건지 아니면 신규 채용 건수가 많은 건지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지표에서는 일단은 여기서는 올라가는 것보다 저는 물가 측면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일단은 예상치보다 좀 떨어지는 게 훨씬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 이런 걸 좀 체크를 해야 된다. 네네. 네. 뭐 이제 사실상 이제 뉴욕이 이렇게 잘 가도 되는 겁니까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고 그다음 이어지는 뭐 질문은 순서상 뭐 중국도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가요가 이제 질문의 순서가 되겠는데 그 전에 뉴욕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가시죠. 네. 요즘 제가 보는 뉴욕 증시 특징은 개장 전에 지수선물 흐름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없더라고요, 거의 약보합이거나 조금 오늘도 약하게 출발하려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본장이 열리면은 이걸 갖다가 그냥 어제 같이 팡 튀어오른 다음에 그걸 갖다 쭉 유지하든지 아니면 좀 약하게 또는 뭐 급락 출발을 해도 이걸 꼭 한두 시간 전에 보합이나 플러스로 돌려 세우는 그 장세가 벌써 제 기억으로는 한 2달 됐어요, 이게. 이게 조금 저는 이제 미국 선거까지는 이런 장세가 좀 계속 될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140불 전고점 연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나서가 문제인데 그러고 나면은 사실 차티스트들이 주목하는 바는 그 와중에 결국은 최종적인 어떤 매도 다이버전스가 완성되는 국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 등등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테슬라 관련해서 하도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2차 전지나 자동차, 전기차 업종과 연결해서 자꾸 우리가 살피니까 그 부분 한번 로보택시 이제 그래요. 뭐 한용희 수석한테 일단은 뭐 유리한 국면 같은데 스튜디오도 빌렸다고 하니까 딴 거보다 보험 말이에요. 일부 보험사 중에서 로보택시에 대해서 보험 처리 그거 계약 안 받겠다는 뉴스가 전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거 사실상 사고가 났을 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누구 책임이냐에 따라서 네, 이제 좀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는 네, 거는 네. 저도 그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로보택시가 런칭이 된다고 하더라도 풀어야 될 숙제는 아직도 아직 많죠. 많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테슬라 가치에 한 방에 이게 발표 잘했다고 해서 한 방에 인식된다라고 저도 생각은 안 합니다. 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앞으로 대선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네네. 예. 그때 당시에 트럼프 그 지금 후보자 예. 전 대통령 그러니까 그때 펜실베니아 때 귀에 총상 맞고 나서 다시 펜실베니아에 연설하러 갔어요. 그게 7월 13일이었고 딱 석 달 만에 갔었죠. 네. 펜실베니아 버틀러 그때 그쪽, 일론 예. 머스크랑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갔죠.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거기서 연설을 추가로 보태는 네.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테슬라를 많이 말씀드리니까 이슈는 많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트럼프가 지면은 안 좋긴 안 좋을 거다. 이거는. 저는 여기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저도 비중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목표 주가를 좀 낮추든지는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아무리 좋게 봐도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네.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안전한 가격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번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버틸 수 있는 가격대에서. 그렇죠. 네. 만약에 제가 매번 방송 나올 때마다 $200 이하에만 좀 노리시는 게 어떠냐. 놓치면 어쩔 수 없다. 근데 급하게 사다가 최근에 $260에서 사시는 분들은 또 그 마음이 급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아, 이거 로보택시 보통 이제 테슬라는 이런 이벤트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확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걱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걱정을 버티는 것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저는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는 케이스는 네. 테슬라 주가에는 엄청나게 기회가 될 것 같다. 하지만 대선 해리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목표 주가나 비중 조절은 조금은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한 내가 $260에 사서 $200라고 하면은 비중 조절하기가 힘들겠죠. 네. 근데 $200에 샀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뭐 $220가 와도 비중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260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양극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보택시는 규제를 풀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은 미국은 연방주의이기 때문에 각자 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마다. 예. 네. 근데 로보택시 자율주행 차에 대한 신청제랑 승인제랑 법이 없는 주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신청제. 가장 빠르게 신청하면 허가내주는 주들이 플로리다, 조지아, 네바다, 텍사스, 유타주. 근데 여기서 그 네바다랑 텍사스는 기가팩토리가 있죠. 예. 그래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텍사스는 특히나 헤드쿼터를 이제 테슬라가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텍사스는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높은 거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미시간, 워싱턴, 펜실베니아 이쪽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거. 근데 그 웨이모나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그 택시를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안전장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주별로 어느 이제 시범 케이스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서 각 주마다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는 있다. 네. 이거는 보험은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테슬라는 테슬라 보험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자체 보험이 또 따로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보험도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장 큰 변수는 일단은 11월 대선. 네. 그 인터뷰에서 트럼프에 올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은 주가는 좀 더 아무리 제가 이걸 좋게 봐도 그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위험성을 말씀드려야죠. 예, 예. 이건 그래서 뭐 해리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근데 싸게 사면은 그때 가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높게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 항상. 왜냐면은
불안해져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도 좀 조정이 나왔지만은 좀 더 뭐 기다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테슬라면은 그 배터리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4680 원통형 배터리 제품군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이거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또 뭐 습식 공정, 건식 공정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건식 공정이 조금 더 어렵긴 한데 훨씬 또 효용성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이전에도 설명을 주셨고. 네네. 예. 그 건식하고 습식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습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액체를 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슬러리 어떤 뭐 양극재를 도포를 쫙 하기 전에 그 저기 방금 나온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서 젤리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쭉 말아버리는 게 있거든요. 예. 그 표면에다가 이 슬러리를 쭉 도포를 합니다. 근데 이 슬러리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NMP 용매라는 거를 섞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밀가루, 설탕, 소금을 섞어서 예. 그냥 건식으로 이렇게 믹서기로 돌리는 게 잘 예. 섞이겠냐, 아니면 액체를 넣어가지고 돌리는 게 잘 섞이겠냐라는 예를 드렸는데 이제 액체를 넣고 그러면은 저 슬러리에 도포를 할 때는 저걸 또 건조시켜야 돼요. 그게 이제 증류탑이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증류탑을 설치하게 되면은 공장의 표면적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 NMP는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입니다. 그러면 저걸 증류를 하게 되면은 그냥 상관없어 그냥 다 뿜어버릴 거야 이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럼 그 규제에 대한 거를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독성에 대한 이거 증가를 시키려면은 그러니까 공정 자체도 더 증가가 되는 엄청나게 거고. 증가를 하죠. 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는 30%에서 40% 정도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아, 건식으로 바뀌면. 건식으로 바뀌게 되면. 어. 왜냐하면 NMP도 또 비싸요, 이게. 네네. 그냥 물 같은 게 아니고 이게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이 비용도 들어가고 건조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더블로 들어가는 거기다 겁니다. 환경 이슈도 네, 있고. 그 증류탑도 설치를 해야 되고 공장의 표면적도 늘어나고 그래서 기관 해바다에서 되게 작은 면적으로 저 100기가와트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발표할 때는 말이 돼? 라고 했는데 결국엔 건식 공정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건식 공정으로 가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이거 제가 직접 작성한 자료인데 이제 처음에 2023년 6월 16일 날 누적 생산량이 1000만 개였습니다. 저게. 네. 4680 배터리. 근데 2023년 10월 12일 날 2천만 개를 달성을 했어요. 더블로 늘어났죠. 그게 걸린 시간이 118일입니다. 어허. 그다음에 예. 2024년 6월 10일 날 5천만 개를 달성했어요. 네. 그러면은 더블 이상을 한 거죠. 근데 예. 242일이 걸렸습니다. 예. 여기서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죠. 왜냐하면 근데 1000만 개보다 그 5배를 늘린 게 거의 242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5천만 개에서 1억 개 더블로 갔는데 수량은 5천만 개입니다. 근데 저게 97일 걸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양산 수율이 1억 개를 달성했다라고 하면은 4개월 걸린 거잖아요. 네. 6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그러면은 5천만 개의 셀이 생산된 거니까 이거를 주당 생산량으로 나눠버리면 주당 312만 개 정도 생산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간 배터리 용량으로 곱하게 되면은 한 14기가와트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파일럿 라인 하나당 20기가와트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수율은 지금 한 70% 정도 올라왔다. 예. 많이 올라왔다. 지금 저거는 테슬라 자체 생산이에요? 자체 생산입니다. 저거. 자체 생산인데 그러면은 건식 공정으로 활용을 했을 때는 이거 좀 빠르다. 수율 빠르다. 빠르네요. 네.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이버 트럭이 판매량이 갑자기 급증한 겁니다. 이게. 그러게 최근에 보니까 리콜되는 사이버 트럭 27,000개. 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은데 받긴 받으셨어요, 사이버 트럭? 아니, 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허가도 안 났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허가도 안 네, 났다? 허가도 안 났어요. 국토부 허가를 미리 받아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그 차량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내연차 같은 경우에 배기가스 검출 시험도 보고 뭐 이러잖아요. 영상만 봐서는 고속도로에 올라오면 그건 거의 뭐 장갑차 수준인데. 네. 그죠? 네. 어. 엄청 크긴 합니다. 저도 한 대 있습니다. 지금. 새 차는 어디 가서 하시려고 나중에? 뭐 직접 하시려고? 화면에 기계로 나오네요. 돌려야죠. 제가 세차는 안 해가지고 제가 그렇구나. 예, 저거는 뭐 세차 안 해도 될 만한 디자인인데. 어쨌거나, 예. 아니, 그래요. 말씀 계속 하시면. 네네. 그래서 이제 70%로 올라왔기 때문에 4680은 최근에 사이버 트럭이 저렇게 빠르게 출고가 되는 거는 4680에서는 이제 꽤
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싶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저 도표는 테슬라 자체 생산이라 하셨고 네. 요즘 그러면은 갑자기 주가도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는 거는 그거는 또 테슬라 자체 생산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내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파나소닉도 하고 있고요. 파나소닉이 네. 제일 빠릅니다. 네. 파나소닉이 이번 연도 중반쯤에 아마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파나소닉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 주에 공급 계약이 나오긴 했는데 네. 12월부터 양산 돌입돼가지고 실제로 그 차량에 적용되는 건 아마 내년일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4680 배터리인데 오창 공장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럼 배 타고 이제 미국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어느 정도 수출 뭐 이렇게 테슬라의 공급 규모는 나왔나요? 제가 그 규모는 그 공시를 지난주에 봤는데 아직까지 네. 특별히 공시된 거나 이런 건 없었다. 네. 네. 한번 저도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예.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볼게요.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602포인트입니다. 2,604포인트 집계가 되네요. 코스닥 0.35%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78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6%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59,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 3% 강세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183,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0.9%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 432,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1만 2천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1.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5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기아가 1.9%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0만 1,500원. 셀트리온도 0.6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9만 2,500원. 이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 2.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48,450원. 지금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일단 지금 잠정 실적, 3분기 잠정 실적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보다는 최근에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늘 과연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좀 뚜껑 열어보셔야 될 것 같고 KB금융이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600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1%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8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0.5% 호가에서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 사실 최근에 나흘 연속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던 측면이 있었고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단기간에 좀 급등하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0.5%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36만 7천원 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4,100원이고 에코프로 1.3% 상승 예상되죠. 호가는 9만 3,500원.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엔케미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8,500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는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클래시스가 0.8% 상승할 걸로 보여지네요. 예상 체결가는 5만 8,600원. 휴젤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25만 6천원. 삼천당제약은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3만 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최근에 이거를 연속 주가 좀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추가적으로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는 호가 분위기고요. 리노공업은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양시장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글쎄 오늘도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사실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호가하고 또 뭐 시초가 장중으로 다 다르잖아요. 예. 예. 그래도 뭐 우리 휴장 한 사이에 바깥의 흐름 봐서는 저 정도 지금 동시효과 나오는 정도까지는 해줘야죠. 저것도 양이 안 찹니다만. 네. 그리고 장막판까지 2,600원 지켜줘야 된다는 괜히 시작은 강하게 해놓고 후반에 가서 또 2,600도 못 지키면 진짜 그때는 우리 국장 진짜 욕 좀 먹어도 할 말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너무 진짜 실망스럽죠. 그러게요. 예, 좀 아쉽죠. 네. 예. 아니 앞서 한유희 수석님은 사이버 트럭도 할 얘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부터 하시겠어요? 아니면 국내 증시 얘기부터 하시겠어요? 국내 증시는 지금 뭐 딱히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 좋고 그러니까 네. 사실 어제 미국장 분위기 따라서 지금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더 그 개별적인 종목들 전체 다가 아니고 예. 왜냐면 이 주가 상승이 너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오늘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 변압기 관련주들도 조금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중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있는 종목들. 예. 그걸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특히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그런 쪽에 손대기는 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 변동성이 너무 그 커서 변동성 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는 네. 조금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나온 이슈는 이제 티웨이 항공. 티웨이 네, 항공. 대명 소노 네. 예전에 그 리조트 이름 소노펠리체. 네, 소노펠리체. 네. 소노펠리체. 대명그룹. 네, 대명그룹이 음. 조금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티웨이 항공이 조금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오늘 동시효과에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대명 리조트 쪽에서 티웨이 항공 지분을 좀 산다고요? 네, 왜냐하면 해외 호텔이나 이런 것들하고 시너지 차원에서 이게 근데 오늘 나온 이슈는 아니거든요. 지난주부터 계속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이 그래서 LCC 중에서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개별적인 종목에서 이제 갑자기 뭐 경영권 분쟁이다 정말 작은 종목인데 이거는 조금 감당하기 힘드실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조심하시면 좋겠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증시 큰 틀에 봐서 그 부분요. 사실 중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면서 네. 중국이 이렇게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이런저런 금리들 내리는 통화 완화 정책. 그 다음에 이제 또 재정까지 풀면은 중국이 더 날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 기대감이 컸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일부 그 풀려 나오는 중국발 유동성이 우리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싶었는데 사실 조금 그저께부터 해서 어제 중국 증시는 본격적으로 실망을 했고요. 재정 정책 규모가 영 아니었단 말입니다. 네. 하다못해 2조, 4조 이 정도, 뭐 10조야 좀 과도한 주장이었다 치더라도 근데 뭐 고작 2천억 위안 정도. 그것도 애초에 잡혀있던 예산에서 조금 조기 집행하겠다 정도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진짜 비유컨대 그거예요. 집안에 그냥 뭐 어쩌다가 뭐 사촌들이 모였는데 한 10몇 명 되는데 오늘 그러면 저기 큰엄마가 뭐 해주시나 싶었더니만 짜장 냄새가 막 나요. 예? 그래서 오늘은 짜장면으로 그냥 다들 먹나 보다 싶었는데 짜장면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다들 식탁에 대기하고 있는 게 10명인데 짜장면이 지금 한 3인분 정도밖에 안 나왔다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항생이시는 그 이번 주에 갑자기 급락한 이유죠. 글쎄 짜장 냄새는 났는데 그래서 실컷 나오는 실망한 게 양이 그렇게 나온 거죠, 실망이 진짜로. 그렇게 나왔다. 네. 김치국 마신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전에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뭐 영향이 있었는데 사실 뭐 실망감도 컸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그게 항생에서 고스란히 이제 그대로 나왔었잖아요. 항생도 항생이지만 상하이 종합지수하고 심천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그랬습니다. 이틀치 올랐던 거 다 빠졌습니다. 다 토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실망감이 좀 있지 않. 생각보다 너무 작네. 시장 기대치보다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요. 또 우리 쉬는 동안에 나왔던 뉴스 중에 그 세계 국채지수 네. WGBI에 이제 편입이 됐다. 네. 그래서 2025년 11월에 이제 내년 편입되는 거. 내년 앞으로도 한 1년 남짓 남았는데 그때 가서 편입됐다. 이거는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또 한국 주식 채권 사겠다고 돈들이 막 들어올 거고 그렇죠. 추정 자금이 있으니까. 그 지수 따라서 사줘야 되는 네네네. 글로벌 자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한국으로 돈 들어올 기회는 됐다 하는데 이거는 1년 후인데 이거 그대로 유지하고 진짜 편입되려면 내년에 가서 공매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공매도 금지를 갖다가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어느 정도는 자율성의 판단에 그러니까. 맡겨야 되겠죠. 그 얘기를 저희가 좀 개장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10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 특히나 이제 S&P 500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이제 뉴욕 증시에서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지금 2년물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0.6% 올라갑니다. 호가보다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2,611포인트, 코스닥도 782포인트 0.5% 올라갑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3% 떨어집니다. 6만 100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는 3% 강세를 보여줍니다. 18만 3,6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1.6% 떨어집니다. 42만 9,5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상승하면서 101만 원. 그리고 현대차가 2.8% 강세를 보여줍니다. 25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도 2.3% 상승합니다. 10만 1,9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좀 나온 공시를 좀 확인해 보면은 지금 IPO에 따라서 이제 당사 보유 구주 매출 목적으로 현대모터 인디아 리미티드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일단 주가 자체는 현대차, 기아가 지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셀트리온이 0.78% 올라갑니다. 19만 2,700원. 기아도 지금 2.6% 강세고 삼성전자 본주보다는 지금 우선주가 조금 더 많이 떨어지네요. 2.7% 내림세로 48,550원이죠. KB금융 약보합으로 89,300원. 포스코홀딩스가 0.5% 상승하면서 37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강보합권이네요. 36만 9,500원, 에코프로비엠 0.2% 상승 19만 3,200원, 에코프로도 좀 강보합권으로 9만 2,400원이고요. HLB도 0.98% 상승합니다. 8만 2,800원, 엔캠 3% 강세 보여줍니다. 21만 1,0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8% 올라갑니다. 11만 3,600원, 클래시스가 지금 강보합으로 5만 8,200원. 리가캠바이오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휴젤 0.5% 상승하면서 25만 4,500원. 삼천당제약이 2% 강세 보여줍니다.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삼천당제약. 사흘 만에 반등이네요. 지금 13만 4,700원. 리노공업 강보합으로 19만 3,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징 있는 sek터까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줍니다. 지금 HBM 관련주. SK하이닉스가 워낙 또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뒤이어서 한미반도체도 3.5% 올라갑니다. 11만 1,000원 선이고요. PSK홀딩스도 2.8% 상승합니다. 48,950원. ST도 1.3% 상승 중이고요. IMT, 워트 모두 올라갑니다. HPSP도 1.9%, 2% 강세고요. DIT도 각각 1.58%, 1.7% 상승 중이고요. MK전자도 오름세입니다. 이오테크닉스가 2.6% 상승하면서 17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HBM 관련주들, 지금 이수페타시스 또 2.8% 올라가네요. HBM 관련주뿐만 아니라 지금 앞서 저희 간단하게 소개드렸던 이제 LCC 업체죠. 지금 경영권 인수 얘기 있다라는 얘기 전해드렸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티웨이홀딩스가 지금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티웨이항공 10% 급등하네요. 3,530원. 그밖에 한진칼도 3.5% 상승 중이고요. 에어부산도 지금 3% 가까이 올라갑니다. 2,390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2% 올라갑니다. 대한항공 0.9% 올라가고요. 2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주들 특히나 이제 LCC 업체, 티웨이항공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밖에는 오늘 또 바이오 쪽 움직임도 좋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가 지금 5.8% 강세입니다. 41,150원이고요. A프로젠도 4% 상승합니다. 1,202원. 대웅제약도 3% 올라가고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셨고 종근당, 삼천당제약, 한미약품 오늘 다 올라갑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흐름도 좀 좋습니다. 유한양행 다시 또 올라가네요. 3.8% 상승하면서 15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 기아 앞서 보셨고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림당이 지금 강세입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 또 오랜만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네요. 예림당이 지금 상한가입니다. 2,165원. 그리고 네오팜 2.6% 강세고 웅진싱크비 깨끗한 나라도 상승 중인데 예림당만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좀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6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개인 투자자가 506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 1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59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8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0억 원, 40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70전 하락한 1,34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왜 달러 인덱스 좀 간밤에 올랐잖아요. 지금 예. 달러 강세잖아요. 예. 달러 환율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뭐 달러원 환율은 지금 1,350원이라고 하는 기술적 저항 이 부분에서 또 이렇게 우리 수출업체들 매물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1,350원 공방이 어디로 귀결될지가 궁금한데 달러 인덱스는 100을 깰까 말까 하던 게 지금 103으로 올라설까 말까 할 정도까지 왔으니 예. 달러인 환율도 지금 149엔대 초반 많이 올라왔죠. 이거 140엔 깨고 130자 보나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서 현재 미국채 수익률 오르면서 달러 강세 그리고 뭐 경제 지표상에 있어서도 미국이 그래도 제일 낫다 등등이 계속해서 달러 강세네요. 우리 서울에서도 뭐 환율이 1,300원 밑으로가 언제 가능할까 싶은 그런 상황. 그렇다고 뭐 급등 난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거나 이래저래 초반이긴 합니다만 이 외국인이 사줘야 진짜 이렇게 마음 놓을 수 있는 상승세가 되나 싶기도 한데 외국인들 참 안 사네. 아니 지금 아직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판다고 봐야 됩니까? 한수 어떻게 보세요? 참 금년 들어서 많이도 사더니 초반에 네, 많이 팔았죠. 후반 들어서 하반기 들어서 또 많이도 파네요. 네,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실망감이 조금 네.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늘 제외하고 나서 순매도가 거의 9월 3일부터 계속됐거든요. 그죠? 네. 예. 그다음에 9월 2일 날 한번 순매수로 돌아섰고 9월 2일 날 빼면 이제 8월 23일부터 계속 팔았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매물이 사실 너무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주가를 끌어내린 이유도 사실 외국인들이지 않았나. 왜냐하면 딱 보시면은 8월 달부터 계속 내려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8월 23일부터.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그 삼성전자 비중을 좀 축소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를 파는 거죠. 한국 시장을 판다기보다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를 팔면은 저는 한국 시장을 좀 매도한다라고 좀 생각은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게 외국인들한테 해당이 됩니까? 해당은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결국 네. 이래저래 수급이 빠지는 거니까. 수급이 빠지니까. 네, 수급이 빠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지금 당장 큰 수급들이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좀 가라는 배에서 누가 먼저 탈출하느냐가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사실 외국인들도 그 시각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좀 반대이긴 하거든요, 사실 여기서는. 근데 HBM에 따라 시각이 좀 다르기는 하죠. 이거는. 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통과한 SK하이닉스는 이제 12단까지 만들어서 선두에 서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보면은 이제 9.1조 원. 근데 일회성 성과급이 한 1조 원 정도 반영됐다라고 하면은 뭐 10조 원 정도인데 그래도 예상치보다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들이 결국에는 지금 HBM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이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HBM 언제 통과되니? 그래서 최근에 실적 잘 나왔습니다라고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보다 오히려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했다. 젠슨 한마디 삼성전자 뭐 좋게
우리랑 파트너십을 맺을 거다. 이런 한마디에 막 주가가 5% 가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모든 투자자의 관심이 그 HBM에 좀 쏠려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 국내 증시에서 왜 그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가 뭔가 좀 퐁당퐁당 순환매 차원으로 아하. 좀 시장 네. 상승을 예. 좀 이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지금 시장 주도주를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2차 전지는 최근에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들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지금 구간에서는 매력적인 종목들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통과가 돼야지만 장비도 더 발주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지금은 파운드리도 적자가 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지금 막 우리가 통 크게 할게 이게 네. 사실 상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뭐 안 좋다라는 말씀보다는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이게 저는 엔비디아 HBM4, HBM3E 네. 이쪽이 얼마만큼 빨리 통과가 되느냐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럼 이제 컨콜에서 또 뭐 얘기를 하겠죠. 언제쯤 좀 될 거다라는 생각들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저는 바이오 중에서는 이제 CMO나 CDMO 업체,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셀트리온 네. 이쪽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뭐 신흥 SEC나 그 CID 캡을 만드는 신흥 SEC나 아니면 TCC 스틸, 네. 니켈 도금 강판 이쪽이 좀 실적도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쪽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한영희 수석 출연한 날에는 또 저희가 여쭤봐야 될 섹터가 또 좀 있는데 네. 뭐 화장품, 피부 미용, 의료기기. 네. 어떤 거? 화장품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화장품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사실 예전엔 중국 좀 경기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좀 움직임이 있었고 네. 그랬는데 요즘엔 이것도 좀 단기적으로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화장품 쪽에서 좀 괜찮은 게 있을까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가 직접 봤을 때는 이제 파마리서치거든요. 파마리서치 제가 예전에도 사용도 말씀- 하고 예, 있고 예. 그다음에 체험도 해봤고 네. 효과도 봤고 예. 그래서 이 리쥬란이 정말 좋거든요. 제가 광고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로. 예. 뭐 근데 아무 관련 없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예전부터 파마리서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쭉 가서 레벨은 이제 부담스럽죠. 근데 미국 시장이 얼마나 개화가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인플루언서들 이제 네. 킴 카다시안이나 제니퍼 애니스톤이나 PDRN 주사에 대해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 시장 침투를 했을 때는 이 주가 레벨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국내 OEM, ODM 업체 중에서는 이제 CNC 인터내셔널이나 뭐 코스맥스 네. 이런 쪽이 저는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 중에서는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뷰티 페스타 무신사 뷰티 페스타를 봐야 되는데 그 18일부터 20일까지 오프라인 뷰티 페스타를 또 개최를 합니다. 네. 일전에 한번 9월 달인가 7월 달에 뷰티 페스타 팝업 스토어를 한번 성수동에서 한번 열었거든요. 근데 예. 그때 정식으로 입장하는 입장권 가격이 1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품절됐어요. 근데 이게 암표로 얼마에 팔렸느냐? 제가 직접 알아봤는데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에 팔리더라고요. 2배에 팔리더라고요. 네. 그러면 뷰티 페스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이번에 근데 뷰티 페스타에 지원해서 참가하는 업체들을 라인업을 쭉 봤을 때는 중소기업 브랜드가 80%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업체들 보면은 뭐 거의 다 색조입니다. 색조 쪽도 이제 실적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향 수출이 좀 높은 업체들 특히나 8월에 처음으로 중국향보다 미국향 화장품 수출이 역전이 됐습니다. 예전에 따이공들 뭐 이런 중국으로 가는 로드샵 이렇게 많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미국 K-팝이나 그 K 콘텐츠 때문에 한국에 대한 화장이 굉장히 많이 먹힌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향 수출이 좀 높은 업체들, 뭐 인그루드랩이나 아니면은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쪽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아직도 뭐 들려오는 얘기는 전쟁 얘기가 있고 지난 10월 1일 날 또 상당한 또 이렇게 뭐랄까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또 그런 프레이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방산요 요쪽 아, 방산. 네. 그러고 또 묶어서 조선까지도 최근 들어서 살짝 이렇게 주춤하는데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은 사실 후판 가격 때문에 그렇죠. 조선은 네, 방산항 같은 경우는 그 계룡대에서 열렸나 그랬는데 예. 그 박람회가 있었죠. 근데 예.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방산주 중에서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예. 신고가를 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LG 넥스원이 이제 그 천궁 예. 같은 경우에도 중동에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어디서요? 중동. 중동. 네, 중동에서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하마스랑 이스라엘 전쟁 때 예.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뭐였어요? 아이언돔이었잖아요. 네. 그 미사일 격추시킨 예. 거. 물론 이번에 쓴 방공 이란에서 시스템. 네, 쏜 거는 조금은 그 놓친 미사일도 많습니다. 워낙 많이 쏘다 보니까 100%다 격추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중동에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은 우리도 무기 빨리 사야 되는데, 근데 이미 로키드 마틴 풀캐파 다 차가지고 몇 년치 소주가 밀렸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KMW라든지 이런 업체들 무기 받으려면 일단 비싸고요. 몇 년치 다 밀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장을 잘 돌리고 있고 비교로 했을 때는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무기죠. 중동 입장에서 보면. 근데 중동이 뭐 석유 판다고 해서 하루 뭐 정말 비싼데도 다 사겠다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국방 예산. 그 안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들을 봤을 때 독일하고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하고 우리나라나 크게 밀리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주가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려면은 이제는 실적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근데 실적은 보여줄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쪽에서는 LG 넥스원이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여러 가지는 다 하고 있지만은 저는 현대로템도 한번 유망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K2 흑표전차. 최근에 또 신고가를 찍어서 지금 당장 제가 사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고 이게 이익 쪽에 영업이익 쪽에서 얼마나 좀 크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고 주가 그 당시에 밸류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한수께서 테슬라 주가 관련해서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테슬라 주가가 이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 또 첨언하자면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방산주도 굉장히 출렁거릴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한다면은 방위비. 늘 하는 얘기가 분담금. 방위 분담금보다도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4시간 만에 끝내고 끝내겠다라고 어쨌거나 모든 전쟁은 끝나야 된다. 사람이 죽는 것은 안 된다가 네. 트럼프 후보의 메시지인데,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미움을 사는 거죠. 그 엄청난 그 돈이 오가는 돈이 될 만한 그 판에 전쟁을 없애겠다고 하니 뭐 그러니 그 이후에 방산주도 조금 유심 볼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시장, 미증시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코스피는 그래도 2,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0.3% 오르면서 2,601포인트고요. 코스닥이 0.11% 소폭 올라갑니다. 77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외국인은 팝니다. 2,191억 원의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678억 원 순매수 기록 중이고 개인도 1,590억 원 차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419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이 94억 원 순매도 기록 중이고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533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종이 올라갑니다. 덩달아서 손해보험 업종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반면에 비철금속 업종 마이너스권이고요. 우주항공과 국방, 석유와 가스 업종도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티웨이 항공 관련주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티웨이항공 2대 주주인 대명 손호그룹이 적극적인 지분 확보를 통해서 최대 주주인 예림당과의 지분 차이를 2.67%까지 좁히면서 최대 주주와 2대 주주 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대두된 영향입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티웨이홀딩스가 이미 상한가고요. 티웨이항공이 14.4% 급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3,615원. 예림당이 상한가 경신을 했고요. 대명 소노 시즌도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25.2% 시세 분출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925원입니다. 히토류 관련주도 히토류 가격 급등에 따른 강세를 보여줍니다. 지난 4일 기준 중국 상하이 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중히토류 가격이 킬로그램당 256.5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만 4,700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7월 대비해서는 11%나 올랐는데요. 히토류를 독점하는 중국이 이달 들어서 공급망 통제 강화에 나서면서 이 같은 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히토류 관련주 중에서는 유니온 머티리얼이 7.21%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2,305원. 유니온도 4% 넘게 올라가면서 4,2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동국 RNS 4.27% 오름세입니다. 2,56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EG가 4.81% 상승하며 7,620원, 성한 머티리얼스도 4.38% 강세 기록 중입니다. 한편 바이오 시밀러 쪽도 오늘 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한올 바이오파마가 8% 가까이 올라갑니다. 41,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이프로젠이 7.19% 상승하며 1,238원, 바이넥스가 2.73% 올라가면서 거래가는 24,450원입니다. 대웅제약입니다. 3.49%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14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종근당도 3.63% 올라가는데요. 거래가는 114,3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쪽 보시죠.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가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SK하이닉스의 추월이 유력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3.6% 올라가면서 184만 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관련주 내에서는 한미반도체가 5.87% 상승합니다. 113만 3,700원. 예스티가 3.16% 상승하며 18,9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테크윙도 2% 가까이 올라갑니다. 39,950원. PSK홀딩스 역시도 1.68% 상승하며 4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바이오 중심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그래도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적 부진 우려에 지난해부터 힘을 쓰지 못했던 2차 전지주, 최근에 대거 호재가 나오면서 투심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테슬라가 중국 내 매출 증가세와 EU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확정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업체들의 반사수혜도 예상이 되면서 2차 전지 섹터를 다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전체 3분기 차량 인도량에서 예상치에는 못 미쳤지만 중국 내 매출 증가세가 확실하게 엿보였고요. 테슬라는 4680 배터리 발주를 LG 엔설에 넣었고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또한 수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벤츠는 50.5기가와트시 대규모 배터리 공급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맺으면서 투자 확대를 결정한 모습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일몰됐던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유럽 전기차 판매도 내년부터는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고, EU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45.3%로 확정을 하게 되면서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7.8%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법안이 가결되었고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바뀌면서 발빠르게 테슬라와 국내 업체들이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판매 측면에서도 현대차와 기아는 유럽 물량은 한국 또는 유럽에서 모두 생산되기 때문에 EU의 대중국산 전기차 상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도 되었으므로 즉각적으로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을 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분간은 2차 전지와 전기차 시장 관련주들을 모두 관심의 대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배터리 업계도 이 차세대 배터리인 4680에 집중을 하면서 개발과 양산에 힘을 쏟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관련주 탑픽으로는 PNT와 동원 시스템즈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PNT는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국내 3사에 모두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 최근에 이제 건식 전극 장비는 배터리 가격을 줄이는 혁신적인 공정인데 그걸 테슬라와 함께 시작하면서 6월 달에 반등이 나왔었고요. 최근 테슬라가 LG엔솔과 4680 배터리 공급 계약도 하면서 4680 배터리의 건식 전극 공정을 실험 중으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적면으로도 2차 전지 장비사 중에서 유일한 우상향 수주 잔고를 좀 보이고 있고 2024년 올해는 퀸텀 점프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는 9월 달에 5만 원대 지지력을 확보 후에 천천히 지금 상승 중이고요. 하반기 실적 상승 기대감이 적용된다면 6만 3천 원 돌파 시에 빠르게 올해 최고가인 8만 원대 초반까지 1차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동원 시스템즈인데요. 각종 포장재랑 알루미늄을 제조하는 가공업체에서 신사업으로 2차 전지용 알루미늄 양극막 및 배터리용 원형 캔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의 4680 배터리 공급 양상 결정을 하면서 캔 케이스는 동원 시스템즈가 독점적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수혜가 직접적으로 가능합니다. 지난해 300억 원 수준이었던 배터리 소재만의 매출은 올해 700억 원대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미 2분기 영업이익률은 4년 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웠고 테슬라 매출까지 더해지면 하반기 본격적인 성장이 실적으로 환산될 것으로 좀 예상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올해 3월과 6월 보여주었던 박스권 상단인 5만 2천 원 부근까지 접근해 있고요. 이 부근 돌파 시에는 다음 저항선인 6만 원대까지 1차적인 상승이 가능하니까 5만 1천 원에서 4만 8천 원 부근까지는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소폭이라도 반등을 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의 반등 분위기는 이어지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B컷 이후에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 확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하고요. 다만 그 효과가 경제지표 개선으로 바뀌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11월 달 미국 대선 전에 증시의 부진함은 불가피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업종별 부익부 빈익빈 말 그대로 이제 2차 전지나 바이오 제약, 반도체 쪽에서 시속 게임은 조금 더 염두에 두시는 게 맞고요. 8월, 9월 급락 기간에도 견고함을 보였던 바이오 제약, 그리고 반도체 대신 저가 매수에 유입이 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 관련주 정도만 유념해 주시고요. 최근 실적이 호조감을 좀 보이고 있는 조선중공업, 화장품, 의료 미용 정도가 후순위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테마로는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정도로 압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원자재 재테크 정보, 원자재 투자 포인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네, 오늘은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최진영 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예, 지난주에 이제 좀 아무래도 중동 쪽에서 전쟁 공포가 좀 확대되면서 원유 시장이 좀 격동의 한 주를 보냈는데요. 유가가 막 변동성이 좀 엄청 커지기도 하면서 이런 광경들이 목격이 됐는데 여전히 유가단에서 요동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원유 시장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거의 최근에 2, 3주 동안 유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좀 특징적인 날들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아무래도 9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유가가 그런데 이제 좀 하방 압력이 오히려 좀 더 강했었거든요. 이제 저 중국의 부양책이 나왔었지만은 뒤이어서 좀 파이낸셜 타임즈라든가 이런 이제 외부 언론들이 좀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포기할 것이다라는 유언비어를 갖다 퍼뜨리면서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낮은 레벨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10월 1일 날 들어가가지고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레바논 침공과 관련해가지고 좀 보복성으로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불확실성 켜지고 여기서 유가의 상방 변동성이 커졌는데 특히 지난 3일 같은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의 석유 시설을 갖다가 공격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언급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더욱더 커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8일 날 중국 쪽에서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이제 재정 정책이 여기서 통화 정책과 맞물려서 더 커질 것을 기대하면서 부양책이 나올 거를 기대했는데 이 내용이 함구하게 돼버리면서 좀 하방 변동성이 다시 또 커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현재 유가 같은 경우는 70달러 내에서 WTI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높은 변동성이 계속해서 상하방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렇게 WTI 기준으로 80불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뭐 100불 얘기도 나오고 200불 얘기도 나오고 지금 최근에 이 유가를 두고 월가에서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어떤 식의 뷰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뭐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좀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다시피 일단 뭐 좀 아무래도 좀 상방 변동성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는 그림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지정한 리스크단에서 아무래도 이란 앞바다에 두고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이다 보니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석유나 천연가스단에서 물동량이 3분의 1이고 이 때문에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흘러가는 게 78%인데 이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양측 간의 전면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면서 뭐 20불을 갖다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사실 이 가격 자체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같이 좀 아무래도 10불에 지는 20불 정도 더 튈 수 있다라는 IB들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그래도 지금 유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반대쪽 의견은 어떤가요? 예,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유가단에서는 그렇게까지 튀긴 좀 어렵다라는 시각들도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오펙 플러스가 아무래도 좀 유휴캐파라는 게 그동안 감산을 해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생산 능력이 한 580만 가량은 일평균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했었을 때 이 충격을 갖다가 좀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것도 조금 뭐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지정한 리스크단에서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난 4월과 8월 달에 전한 바와 같이 이란 단에서 봤었을 때 전쟁이 이란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갖다 두고 보복은 했지만은 직접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 더 확전되는 걸 지향한다라는 멘트들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과거와 같은 현재로서 쇼크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같은 뷰들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상방과 하방적으로 뷰가 팽팽하게 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래요. 최 팀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원유 시장에서 앞으로 이 뭐 주변에 보면 이 WTI 선물을 비롯한 원자재 쪽 투자하시는 분도 적지 않은데 고려해야 할 점들 한번 좀 이렇게 압축 요약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오히려 고려할 점들 같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뭐 사실 지정한 리스크는 저희는 여전히 좀 제한적이라면서 배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국의 부양책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은 저희 하우스 뷰대로 여전히 지난 7월 달에도 계속 끊임없이 5월 달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페드가 금리 인하면 중국의 부양책은 더욱더 강화된다. 해서 이번에 정책이 강화됐는데 다음번 금리 인하 때는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으로 그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이것이 결국 원자재 단에서는 긍정적인 요인. 두 번째는 미국의 대선입니다. 유가는 결국에는
정치 원자재입니다. 모든 원자재 가운데 특히나 미국의 대선에 가장 밀접하다 보니 대통령 지지율과도 서로 디커플링이거든요, 유가는. 근데 대선 과거에도 보면은 원자재 지수로 보면은 대선 직전 180일 동안은 과거에 늘상 하락하던가 변동성이 없던가 했는데 대선 직후에는 방향성이 결정되면서 상하방 변동성이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역시도 대선 직후가 가장 매력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국 라니냐다. 라니냐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19일 날 해수면 온도통에서 라니냐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를 따르면은 결국 올 겨울철 북반구는 북극 한파가 내려올 정도로 한파가 더욱더 격화되고 이것이 남방 수요를 시작하면서 가스 가격을 건들고 가스 가격은 결국 시작점입니다. 이것이 비료를 건들고 그다음에 곡물 건들고 이것이 전력 건들고 산업금속 건들고 이것이 결국에는 난방유를 건드려서 유가까지 자극하기 때문에 과거 18년도 때와 과거 2021년도 때처럼 이 같은 연결고리가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원자재 단에서는 여전히 유가 단에서 상방 단에서 우리가 특히 대선 직후로 많이 좀 열어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인 소유 토지를 국가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수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일정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막상 토지가 수용된다고 하면 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토지 수용 후 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장훈 세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세무사님. 예, 오늘 다루는 얘기는 뭐 주변에서 얼마든지 뭐 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또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렇죠. 토지 수용.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 이제 종종 이제 발생하는데 국가가 공적인 이유로 이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국가가 토지 수용하는 이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3기 신도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3기 같아요. 신도시. 예,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이 이제 지구마다 거의 끝났는데 예. 뭐 남양주 왕숙이나 뭐 하남 교산, 고양 창릉 같은 지구가 이제 수용 사업이 일어났었죠. 그 당시 말 그대로 이제 주택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용 사업을 국가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강제성을 띠긴 하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제 통행량이 너무 많은 곳에는 이제 도로 사업을 또 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도로 사업은 이제 선 사업이라고 하고 선을 쭉 긋는 거라서.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공공주택지구는 이제 면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을 만드는 건데 지금 이제 하반기에 사실 수용 사업이 정말 많으세요. 저한테 지금 전화 오는 게 이제 동탄 그다음에 충청도 권역이 진짜 많습니다. 충청도. 예. 산업단지 같은 경우. 예, 예. 그다음에 클러스터 만들고 어허. 그다음 뭐 여수 같은 경우도 연락이 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수용을 했을 때는 결국은 이제 소유권 자체가 국가로 강제로 좀 기속이 된다. 그리고 양도가 국가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세액 계산도 하시라라고 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 소유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국가에서 뭐 개발 목적이든 뭐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제 토지 소유권을 이제 국가에서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일정 부분 보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적절한 보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대부분 이제 사업인정고시나 다양한 네. 것들에 대한 안내를 하고 그 네. 지역에 대해서 이제 주민 열람, 공고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분들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건 강제성이 좀 강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 국가가 이 토지를 가져가서 국책사업 목적으로 이 토지를 활용하기 네,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토지가 이제 빼앗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거기에 따라서 그럼 적절한 내가 보상을 받았는가. 그것에 대한 스타트는 이제 보상금 현황 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거대로 지금 보상이 이제 일어날 것 같다라고 네. 해서 이제 보상금 현황 조서라고 이제 표를 받으실 거예요. 이제 이런 표를 받으셨을 때 이제 느끼셔야 되는 바는 이게 내가 지금 적절하게 보상금이 이제 산정이 됐는가. 이거 네. 꼭 따져보셔야 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한 바에는 이런 것도 있으셨어요. 이제 임야라고 해서 보상금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토지 보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답, 과수원, 임야 이런 지역을 많이 합니다. 네. 이제 거주민들을 막 이탈시킬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다 뭔가를 예. 설정하는데 그 임야에 이제 이런 식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뭐 백숙집을 하고 계셨는데 오. 임야로 그냥 보상금이 나와 보니까 가격이 엄청 낮게 나오신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본인의 이제 재산권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말을 피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잘해줬겠거니라고 생각해서 넘어갔다가 제대로 보상을 못 받으면은 그 보상금 차이가 엄청납니다. 네. 그분도 한 6, 7년 지났지만 보상금 차이가 20억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위원회를 도와주는 뭐 법무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겠네요. 그런 분들에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 그다음에 내 땅이 이렇게 100%가 있는데 잘라서 뭐 70%만 보상받는다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자녀지 보상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라리 보상을 해달라. 왜냐하면 이렇게 70%만 가져가 버리면 나머지 30% 가지고 내가 할 게 없다. 어차피 이것도 쓸모가 없는 땅이 될 수 있으니까 가져가라라는 그런 신청. 그러니까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찾아야 되는데 가끔 보상하다 보면은 이제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아이 몰라 알아서 해 막 이러신 경우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그러면은 결국 본인의 이제 시점을 놓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예.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기 아하, 때문에 아하. 제발 좀 알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많이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이 질문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보상되는 필지가 여러 개다. 그럼 보상 비용도 커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부동산은 필지별로 거래를 하시잖아요. 네. 필지마다 이제 임야, 뭐 전답, 과수원 여러 필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 지역 토박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걸 한 번에 보상을 받으면 보상금이 많이 나오시겠죠. 한 번에 네. 근데 양도소득세도 많이 나옵니다. 아하. 왜냐하면 차익이 많이 생기기 예.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내가 2필지가 있다 그러면은 한 필지는 올해 양도를 하고 한 필지는 내년에 양도하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결국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나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거라서 네. 올해 한 필지 팔고 내년에 한 필지를 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데 보상은 이제 첫 번째 보상금 명세서가 나오고 나서 그걸로 협의를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나는 지금 이 보상 금액이 잘못된 것 같다. 더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은 수용 재결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이 대부분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씩 걸리세요. 어허. 그래서 하반기에 보상금이 산정이 많이 되는 이유가 이 보상을 하시는 이제 그 주체죠, 뭐 LH나 도로공사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이 편의를 봐줍니다, 토지주에. 예. 그래서 한 필지는 올해 보상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한 필지는 뭐 재결 가서 보상금 증액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손실도 좀 덜할 뿐더러 양도소득세를 하나는 올해, 하나는 내년에 내는 꼴이 되니까 누진세율도 피할 수 있을 뿐더러 그다음에 이 수용 관련된 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감면도 결국 매년 한도가 1억 원입니다. 오, 예. 그러니까 그 감면 한도도 예. 나눠서 이렇게 받으시면은 저희가 보상금 주는 건 한계가 있지만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보상이 정말 많은 거예요. 네. 지금도 아직까지 보상금 안 나왔는데 11월이나 12월에 보상금 명세서 나오는 경우도 정말 허다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예. 예. 12월에 받으면 의사 결정할 시간이 막 몇 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올해 그럼 한 필지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세금 시뮬레이션. 그다음 보상금이 만약에 증액된다 그러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본인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결국은 세후 이득이 되는 방향을 본인이 좀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또 별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그 내가 갖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국가에 수용된 토지가 농지일 때 그렇다면서요. 맞아요. 예.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답 과수원이 정말 많습니다. 전답 과수원. 그래서 이제 내가 혹시나 농사를 지었다라고 네. 한다면 그 자경 감면이라 이제 사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감면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이게 파격적인 게 1억 원이나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아. 상당히 큰 이익이 됩니다. 첫 번째로 요건을 좀 말씀드리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처음에 취득했을 때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그러니까 농사는 그래도 8년은 지어라. 그러면은 인정을 해주겠다. 네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첫 번째 거주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제촌이라고 하는데 그 거주 요건이 첫 번째로 그 해당 농지 시군구에서 살거나 아니면은 연접한 시군구에서 살거나 아니면 직선거리 30km 이내에서 사셔야 돼요.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주장하는 건 인정을 안 해준 이유가 아니 그렇게 떨어졌는데 농사를 실질적으로 지을 수 있었느냐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수많은 예규 판례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법이 이제 설정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작을 직접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라는 예, 예. 다양한 것들에 대한 서류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서류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뭐 농지 원부, 농지 어허, 대장, 예. 그다음에 농업 경영체 확인서, 예. 그다음에 내가 뭐 비료나 뭐 씨앗을 샀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들. 왜냐하면 농협에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거기서 내가 어떤 뭐
묘종을 샀는지 이런 것들이 내역이 쭉 나오거든요. 나오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빙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농협조합원이 아니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이제 그 동네에서 뭐 이장님에 대한 뭐 인후 보증서나 이런 거라도 내셔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양도일 현재 농지해야 됩니다. 자기 농사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가 봤더니 농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농사를 지은 걸 봐주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으셨어요. 이 양도일 당시 현재나 과거의 농지였는지 상황을 국세청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포탈 뉴스의 그 지도를 보게 되면 네. 과거의 항공사진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어허. 근데 그거를 모르시고 나 예전에 농사 지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도 있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2010년도까지 농사를 짓다가 네. 예. 그 근처에 어떤 건설 현장의 현장 사무소로 잠깐 그 지역을 빌려주신 거예요. 5년간. 예. 그래서 항공사진 보니까 5년간 컨테이너 박스나 진짜 공사 현장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는 또 다시 농지로 바뀌었어요. 그거를 당연히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너무 간단하게 알 수 너무 있습니다. 간단하게? 네, 너무 간단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경작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놓친 게 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있으세요. 그 본인이 상시 농작업의 2분의 1이나 아니면 자기 노동력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이제 총 급여가 3,700만 원 넘어가거나 아니면 사업소득 금액을 합쳐서 3,700만 원을 넘어가는 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아니 그 일을 하는데 노동력이나 이런 걸 많이 투여했는데 농사 지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해서 그 해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 요건도 따져야 되는 게 있고 네. 이렇게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법인의 근로소득자였는데 뭐 2천만 원 정도 소득을 버셨어요. 근데 그 법인은 부산에 있고요. 그 수용받으신 농지는 충청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선생님이 과연 부산에서 일을 했는데 네. 충청도에서 살았다는 주민등록 등본만 보고 내가 이걸 믿어주기가 쉽지가 않다.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농지는 제외가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수용 사업은 당연히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편입되기 때문에 편입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결국은 자경을 인정해 준다. 이게 결국 1억 원이나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수용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좀 자세하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진짜 꾼들은 이걸 노린 수용과 보상을 노린 꾼들은 뭐 우리가 걱정할 그게 아니고 정말 원치 않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보상 수용 대책이든 법무법인이든 전문가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상담을 받으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다음번에 모셔서도 조금 더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금 보니까 오늘 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좀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글쎄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아쉽네요. 네. 2,600이라도 좀 지켜줬으면 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진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